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주변에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구나 느끼실 텐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난 만큼 고독사하는 분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마지막 말을 건넬 사람도 없다면 정말 쓸쓸할 것 같은데요. 때문에 고인이 남긴 물건과 흔적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들은 정리에 온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유품 정리사 김세별 전혜원 부부는 쓸쓸하게 떠난 분들의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서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유품 정리사 김세별 전혜원 부부, 지금 만나봅니다. 유품 정리사 김세별, 전애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이 유품 정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두 분 각자 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품정리사 김세별입니다. 유품정리사가 하는 일은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집안의 유품을 정리해서 폐기할 것과 전달해 드릴 거를 구분해서 이제 가족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것보다 고독사 현장이나 아니면 뭐 자살이나 뭐 살인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 유품 정리를 얼마 전에 해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인데도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을, 그것도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을 할 때는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기에는 오히려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물건 하나하나 모든 추억이 배어있기 때문에 네. 물건을 하나를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 추억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희 같은 유품정리사가 하는 게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 안타깝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돌아가신 자를 청소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별 씨의 아내 전애원이고요. 세별 씨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뒤에서 글이나 원고를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부부가 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유품정리사는 이제 횟수로 18년째 됐고요. 예. 장례지도사 생활을 12년을 하고 유품정리사로 전환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남편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혜원 씨는 일을 하게 되셨나요? 아니요. 전 직원으로 먼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하다가. 네. 지금 오늘 청주에서 오셨나요? 네. 예. 예쁜 따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외동인가요? 아니에요. 몇째예요? 둘째. 예. 예쁜 공주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유품 정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뭐 더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일을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해냈지만,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제법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는 일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통계에 의해서는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사실 너무 지금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뭐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막상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유품을 저 볼 때 그냥 장갑 한 짝, 양말 한 쪽도 예사롭게 느껴지지가 않던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남겨진 흔적을 보면은 그분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신다면서 유품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신지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길 가다가 무슨
지갑이나 핸드백이 떨어져 있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잠깐 뒤져보기만 해도 그 핸드백 안에는 그거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든 정보들이 주소나 뭐 이름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 일부를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이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모든 기록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어떤 병으로 해서 병원에 좀 다녔다거나 그런 약봉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괴로운 상태였고 뭐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해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불화로 뭐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였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한 사람이 살았던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없애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어떤 걸 보면은 이 사람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나요? 보통 보면 집이라는 공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뭐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 서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신용정보회사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독촉장이 날라오는 것들을 봤을 때 좀 고립 상태에 처해셨구나.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셨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그래요.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이분이 잘 드셨는지 이런 것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맨 처음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약주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술병이 많이 나오겠네요. 술병이 많이 나와요. 네. 현관 입구나 아니면 싱크대 쪽에. 약주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는 않고요. 거의 안주거리들만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뭘 해 드시는 게 귀찮죠.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청소들도 아무래도 저희도 막 손님 와야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혼자 살면은 그런 것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족사예요. 미끄러져서.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면 왜 정리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는 막연히 이제 오늘 유품정리사 두 분을 모신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철없는 생각인데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람이니까 들잖아요. 근데 유품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글쎄, 장례지도사 생활을 오랜 기간 해왔고 그리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일을 못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지도사 생활 때 보면 별별 현장에 가서 고인분들을 모시고 오거든요. 화재 현장이나 아니면 물에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 사체가 온전치 못한 상태를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직접 손으로 수습해서 모셔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워낙 많이 봐왔고 그리고 그게 혐오스럽다거나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했겠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오히려 짠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타고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적으로 자기가 마인드만 잘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남자분이시니까 이렇게 담대하시지만 어떻게 전혜원 씨는 남편과 같이 현장에 좀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되게 많이 가봤고요. 지금 이제 나와 출간한 책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책을 집필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같이 현장을 동행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어차피 현장에 뭐 사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살았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집이랑 같고요. 물론 이제 흔적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것만 제외하면 똑같이 사람이 살았던 데라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들지는 않았고 그냥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섭다. 오히려 죽은 사람보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한 걸 옆에서 목격을 하셨다고요. 네네. 특히 코로나라는 부분이요. 그 죽음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이 일을 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5, 60대, 60대 이상 노인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한 60% 이상. 네네. 근데 지금은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고독사는 어떤 분들한테 다 발생이 되냐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층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 고독사가 발생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40, 50대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지원 혜택이나 뭐 복지제도가 없어요. 사각지대군요. 네, 완전 사각지대예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굶어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야, 요즘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과연 옆집이나 어디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구걸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어서 다들 그냥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서 죽느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는 좀 그런 도움이 좀 미비하고. 그러네요.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지원책이 있지만 맞아요. 이 40, 50대에 뭐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건강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 이 유품을 정리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유품 정리라는 것은 장례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을 불러들이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그분의 몸을 입관을 하고 염습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품 정리를 하기 전에 묵념을 해요. 예. 다 종교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묵념으로 통일해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이사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데 가시고 가족분들 두루두루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묵념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돌아가신 자리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유품을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뭐 일부 이제 뭐 유품이나 짐부터 정리를 하고 그 자리를 좀 늦게 정리하고 닦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그게 순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자리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네.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뭐 혼자 착각이겠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와서 내 마지막 이삿짐이 나가는 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건 좀 지저분하게 쓰셨냐고 아무리 혼자서라도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혼자 잔소리도 하면서 이런 새 물건들은 놔두고 왜 이렇게 쓰시지도 않고 돌아가셨냐고 이런 잔소리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어차피 다 폐기할 물건들인데 그냥 한 군데다 싹 모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걸 저렇게 수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고독사 현장 유품 정리라고 하면은요. 비용 발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려면 유가족한테 부담을 줄여드리려면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재활용도 분리를 일부는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드려야 될 뭐 정서적인 유품이나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들도 또 따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할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현실적인 이제 이야기고 네네. 이런 같은 질문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똑같이 구독자들께서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세요.
장판을 어차피 걷어서 버릴 건데 그걸 예. 왜 닦냐. 네. 진짜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왜 닦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면 장례 지도사 때 이렇게 마지막 분 입관할 때도 그분 화장할 건데 목욕시켜드리고 다 하잖아. 어차피 부패물도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거니까 그걸 그냥 폐기해서 버리기보다는 닦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고인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러운 철칙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유품정리사 일을 시작을 하셨는지 장례 지도사를 남편께서는 먼저 하셨다 그러고 전혜원 씨는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네, 맞아요. 저는 기피 안 했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을 하려고 그때는 원래 사무직 예. 직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먼저 찾아갔던 회사였고요. 근데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던 기억은 있어요. 그분들이랑 절연했는데. 네, 절연까지 하셨어요. 뭘 굳이 과하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약간 죽음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뭐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런 데 가서까지 일을 해야 하냐. 아니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금지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갔고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네. 막상 이런 쪽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 진짜 많이 놀랬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처음 이 회사를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들을 겪으면서 내가 겪었던 건 진짜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구나. 진짜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은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앞두고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였었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예쁜 여성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행히 저는 근데 정신적으로는 네. 좀 모든 것에 무심한 편이라서 이렇게 깊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화상의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들었고 네. 지금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이런 그 피부에 화상이 지금 남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건 흉터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닌데 그때 네.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아팠지만 제가 또 신의 축복 망각을 굉장히 크게 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힘들었었지. 그런 생각만 들고 지금은 오히려 유품 고통스럽진 정리 않아요. 일을 하시면서 네. 그런 상처나 아픔을 또 극복해 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치유를 받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전신화상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고통을 수반하고. 네, 많이 아프죠. 예, 그 일을 겪어내시고 지금 너무나 평온하게 제 앞에서 웃고 계셔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많은 죽음을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유품을 정리해드린 고인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럼요. 그때 제가 장례지도사 시절 때 그 계기로 제가 이제 유품정리사가 됐던 거고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나가셨던 유가족분인데 그러니까 고인의 따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따님인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각혈을 많이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고 장례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교차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각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약주들을 많이 드세요. 네, 그러면서 네. 간이 망가지고 폐까지 망가지시면서 그렇게 각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술 좀 줄이든지 끊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약을 지어 드시고 또 몸이 괜찮아지면 또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생각들이 들더래요. 그래서 혹시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떠냐 하고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을 도움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이런 일이 세상에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자녀가, 어린 자녀가 네. 부모님 정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진짜 손 써야 될지 막막할 것 막막하죠. 같아요. 네. 예. 전혜원 씨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전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데 첫 기억은 아니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남겨준 현장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떻든가요? 그거는 그냥 지금 얘기할 때도 제가 글을 쓸 때도 늘 우는 에피소드들인데 네. 그 살인사건 현장 정리를 갔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딸이 둘이 살았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내연남에 의해서 어머니가 먼저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연남 도망을 가고 도주를 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온 딸이 그 현장을 발견했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많이 다치셔가지고 이제 집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아이는 이모들과 함께 거주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정리를 하는데 이모들하고 아이하고 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모들이 필요한 짐만 챙겨 다른 건 챙길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이가 짐을 챙기는데 아유, 예. 보니까 이제 어른들은 박스를 찾으러 이제 집안에 박스를 그렇게 모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네네. 어디 가서 좀 얻어와야 되겠다 하고 나가고 아이가 짐을 챙겼어요. 작은 방에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견적을 내고 그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유가족분들께 그래서 바삐 움직이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엄마 옷에 이렇게 냄새 맡느라고 아이들이 엄마 냄새. 네, 그래서 엄청 울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그래서 그 현장은 얘기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 옷은 어떻게 치우셨어요? 치웠어요. 아이고.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글쎄 그걸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직도.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좀 씩씩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고인이 남긴 흔적이라든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남길 물건들에 대한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두 분 이제 부부니까 평소에 좀 정리정돈 각별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개를 많이 숙이시네요. 예. 저는 저는 일하는 짐들이 많아서 짐들이 많은 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정리 좀 하라고 그러고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의견 충돌이 생기죠. 애착 물건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잔소리를 집에서 저한테 늘 들어요. 버리면서 살아라. 그렇군요. 유품 정리만 하실 게 아니라 집안의 물건 정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에는 짐은 없어요. 네. 사무실에 많이 쌓아놓고 계시는군요. 예. 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계절에 따라서 지금 아까 고독사 요즘 맞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보통 이제 특히 겨울쯤에는 이렇게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하신 분들의 고독사가 더 많으신 편이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오히려 약주를 드시고 아니면 실족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계절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다 우리가 문 닫고 지내니까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 그리고 한참 추울 때 네. 이럴 때 늦게 발견되는 확률들이 더 높아요. 오히려 여름에도 문들을 닫고 사시니까 그렇죠. 에어컨 틀고 때문에. 하니까. 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할 때 창문들을 좀 열고 지내실 때는 이게 무슨 냄새지? 이 앞집에서 나는데 그러면서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발견되기도 하는데
너무 더울 때하고 추울 때는 한참 만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고독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찾아보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척이라도. 그러면 이제 수소문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드리나요?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보통 이제 경찰분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사망자를 그러니까 변사자를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가까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가족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20년 전에 우리 내팽개치고 나가신 분인데 우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근데 대부분이 보면 고독사로 돌아가셨던 분들이 성격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가족들하고 융합이 좀 잘 안 돼서 거의 뭐 절연한 상태로 네, 사시던 그런 경우들이 그런 좀 경우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네. 근데 가족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 통장이라든가 뭐 귀금속이라든가 돈이 될 만한 것만 이렇게 쏙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럼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장례나 유품 정리도 보면 그분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살았던 집에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계산을 해봐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도 뭐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손절하고 돌아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러면은 집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막 이렇게 뒤져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네, 그런 거 지켜볼 때 마음이 참 어떨까요? 뭐 사람을 유품정리사를 못 믿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뭐 인간 군상을 좀 느끼기도 하고 네, 좀 그래요. 근데 왜 주변에 연락 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이게 소위 돈 될 만한 물건이 나올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남겨져 있으면 조금 더 사셨을 거다? 사실 수 있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뭐, 네. 뭐 붙잡을 진짜 없어요. 거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네. 가신 경우가 많군요. 네. 예. 예, 좀 심각한 얘기, 좀 무거워지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뭐 사람의 마지막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더 깊은 얘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천국으로 이사를 돕는 사람들 유품정리사 김세별 전애원 부부였습니다.